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이번 시간 2026년 3월 8일 일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9시 5분입니다. 이전 시간에 프로이트 죽음의 부정 6장 프로이트의 성격 문제를 재조명하다 미디어북을 했는데요. 내일 금요일인데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일을 못 잡았습니다. 또 일도 좀 하기가 싫고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피자를 시켰는데 오늘 그냥 피자 먹고 잘랍니다. 내일 일은 내일 푹 자고 나서 일을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자를 시켜놨기 때문에 빨리 진도 빼고 피자 먹겠습니다. 소주 한잔 하고 그렇게 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196쪽 프로이트의 두 번째 대규모 저항. 현실에 대한 프로이트의 태도에서 뚜렷이 드러나는 첫 번째 사실은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굴복에 무척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그는 세상에도 다른 사람에게도 굴복할 수 없었다. 제자, 반대자, 온갖 외부의 위협과 그가 맺은 관계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 자기 안에 무게중심을 두려고 애썼으며 관계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 자기 안에 무게중심을 두려고 애썼으며 자신을 내려놓거나 그 중심을 다른 곳에 두지 않으려 했다. 나치 침공 당시 그의 딸이 왜 다들 자살하지 않는지 의아해했을 때 프로이트는 특유의 대답을 내놓았다. 그것이야말로 그놈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기 때문이야. 하지만 프로이트는 굴복에 대해 양가적 태도를 취했다. 그가 굴복 개념을 놀잇감으로 삼았음을 시사하는 증거는 많다. 매우 의미심장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프로이트는 자신이 임종일로 정해둔 미신적 날짜인 1918년 2월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갔을 때 이렇게 말했다. 그걸 보면 초자연적인 것을 우리가 얼마나 불신하는지 알 수 있지. 이것은 인간이 폭넓은 법칙과 힘에 굴복한다는 개념을 어떻게 하지만 정서적으로 초연하고 고고한 채 자신의 마음속에서만 부정직하게 가지고 놀 수 있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예다. 하지만 프로이트가 굴복을 놀잇감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중심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기를 갈망했음을 시사하는 자료들이 있다. 존스는 정신현상을 논의하다 이렇게 말했다. 정신과정이 공기 중에 떠다닌다고 믿을 수 있다면 천사를 믿을 수도 있어요. 그때 프로이트가 이렇게 말하며 논의를 마무리했다. 그렇소. 심지어 사랑의 하느님도 믿을 수 있지. 존스는 프로이트가 익살스럽고 약간 짓궂은 어조로 말했다고 전한다. 하지만 존스는 프로이트가 신에 대한 믿음의 문제를 꺼내면서 부정적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에 실망한 것이 틀림없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의 시선에는 탐색하는 기색이 있었다. 나는 더 진지한 속뜻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전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한 번은 프로이트가 얼마 전 죽은 예전 환자의 누이를 만났다. 누이는 죽은 환자를 닮았는데 프로이트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저절로 떠올랐다. 그러니 어쨌거나 망자가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 질 브루크는 프로이트와 종교에 대한 중요한 논의에서 이 일화에 대해 또한 초자연주의에 대한 프로이트의 전적으로 양가적인 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논평한다. 인용입니다.
프로이트가 자신의 사상에 즉시 부끄러움이 따랐다고 말했더라도 지금은 미신에 걸쳐 있고 그때는 여기 이 땅에서 인간의 신체적 불멸에 대한 믿음에 걸쳐 있던 강렬한 정서적 줄무늬가 그에게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프로이트가 내면의 영적 성향에 맞서 의도적으로 맞서 싸웠음도 분명해진다. 그는 실증주의적 학자와 잠재적 신앙인이 전면전을 벌이는 탐색적이고 고통스러운 갈등 상태에 있었던 듯하다. 여기서 실증주의적 학자는 의식, 잠재적 신앙인은 무의식을 나타냅니다. 여기까지 인용이고요. 그런 다음 질브르크는 이 영적 성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이 결론은 그가 초월적 힘에 대한 굴복을 양가적으로 가지고 놀았으며 그 방향으로 매우 큰 유혹을 느꼈다는 우리의 견해를 뒷받침한다. 인용입니다. 이 성향은 프로이트가 무의식과 꿈의 특징으로 묘사한 왜곡과 2차적 정교화의 잘 알려진 기전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려 했다. 이 성향은 불안한 사소한 미신의 형태를 또한 통상적으로 심령술이라 부르는 비자발적이고 비합리적인 믿음의 형태를 띠었다. 말하자면 프로이트는 자신의 성격이 허락하는 한 그 성격의 기본적 토대를 다시 빚을 필요 없이 자신의 영적 성향에 최대한의 활로를 열어주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대부분 흔한 미신에 사로잡히는 것이었다. 나는 존스의 언급만 보더라도 이 결론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 자신의 믿음은 억압된 야심, 가로 열고 불멸, 가로 닫고 야심에 뿌리를 둔다라는 프로이트의 개인적 토로도 의미심장하다. 즉 그의 미신은 죽음을 초월한다는 엄밀한 영적 문제에 뿌리를 둔다. 이 문제는 프로이트에게 단연코 야심의 문제, 분투의 문제였지 신뢰나 굴복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바로 이어지는 논리적이고도 필수적인 물음은 이것이다. 굴복의 문제를 양가적인 것으로 프로이트에게 그토록 힘겨운 것으로 만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일반인에게와 똑같은 이유다. 굴복한다는 것은 자신의 탄탄한 중심을 흐트러뜨리고 자신의 방어벽, 성격 갑옷을 벗고 자립의 결여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 탄탄한 중심, 이 방어벽, 이 갑옷, 이 가정된 자립이야말로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성장하는 전체 기획의 핵심이다. 여기서 우리는 3장의 논의를 되새겨야 한다. 거기서 우리는 인간이 스스로를 위해 마련한 기본적 임무가 자신의 아버지가 되려고 시도하는 것, 가로 열고 브라운이 오이디푸스 기획이라고 부르는 것, 가로 닫고 심을 알게 되었다. 카우사 수이의 열정은 인간의 근본적 피조물성에서 비롯한 소란을 덮는 활기찬 환상이다. 자기결정성입니다. 카우사 수이, 자기결정. 지금은 자신의 에너지에 순수히 집중하여 삶의 승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절망적 상황이라고 더 꼬집어 말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어떤 피조물도 이를 보장할 수는 없으며 인간은 자신의 환상 속에서 시도할 수 있을 뿐이다. 카우사 수이 기획의 양가성은 우리를 훔쳐보는 현실의 상존하는 위협에 바탕을 둔다. 인간은 어느 때나 자신이 근본적으로 무력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에 저항해야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언제나 그림자를 들이운다. 그렇다면 굴복의 문제는 무엇일까?
굴복은 다름 아닌 카우사 수의 기획의 포기를 뜻한다. 자기 안에는 아무 힘도 없음을, 경험의 과잉을 감당할 능력이 전혀 없음을 가장 깊이 완전히 총체적인 감정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굴복한다는 것은 떠받침이 자신의 바깥에서 오며 자기 초월의 거미줄로부터 총체적으로 자신의 삶이 정당화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그 거미줄에 매달려 있는 것에 만족한다. 우리가 어릴 적 해먹 요람에 누운 채 우리를 달래는 어머니를 무력하고 의존적인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듯 카우사 수의 기획이 인간을 요람으로 다시 내려앉힘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거짓말이라면 그것은 현실을 회피하려 할 때 대가를 치러야 할 거짓말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프로이트의 성격에 대한 논의의 핵심에 도달한다. 이제 우리는 그가 자신의 카우사 수의 기획을 어떻게 주물렀는지 예리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것을 위협적 현실에 대한 절대적 부정과 연관시킬 수 있다. 물론 내가 말하는 것은 프로이트가 졸도한 두 사건이다. 우리가 알기로 졸도란 가장 거대한 부정, 위협의 면전에서 의식을 간직하는 것에 대한 부정 또는 불능을 나타낸다. 위대한 인간이 자신에 대한 온전한 통제력을 잃은 두 사건을 보면 프로이트의 삶 문제에서 핵심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다행히도 융이 두 사건에 대한 목격담을 남겼기에 이 자리에서 그의 말을 고스란히 인용하고자 한다. 첫 번째 졸도는 1909년에 브레멘에서 일어났다. 당시 프로이트와 융은 자신들의 연구에 대해 강연하려고 미국에 가는 중이었다. 융은 이 사건이 이탄스본 사체에 대한 관심에서 간접적으로 비롯했다고 말한다. 인용입니다. 나는 북부 독일의 어떤 지방에서는 소위 늪속의 시체가 발견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선사시대 인간의 육신으로서 늪지대에서 익사했거나 그곳에 묻힌 것들이었다. 시체가 발견된 늪의 물은 부식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뼈를 썩게 하는 동시에 피부까지도 무두질하는 것이었는데 피부와 머리카락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다. 앞서 이들 이탄지의 시체에 관해서 읽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브레멘 체제 중 나는 이 사실을 회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억이 약간 흐려져서 나는 이 도시의 나부로 만들어졌던 지하실의 미라와 착각을 했다. 이것에 대한 나의 관심이 프로이트의 신경을 건드렸다. 왜 당신은 그토록 시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요? 하고 그는 몇 번인가 나한테 물었다. 함께 저녁을 먹는 동안 그는 이와 같은 일의 전체가 신경에 거슬렸는지 담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다. 그 후 그는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이 시체에 관한 이야기들은 모두 다 당신이 내가 죽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확신합니다. 아마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무지하게 컸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프로이트는 말입니다. 두 번째 졸도 사건은 1912년에 일어났다. 프로이트와 그의 몇몇 추종자가 뮌헨에 모인 특별한 전략 회동에서였다. 융은 그 사건을 직접 목격했다. 인용입니다. 누군가가 아메노피스 4세에 관한 이야기로 화제를 옮겼다. 그의 부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의 결과로 비석 위에 있는 부친의 카르슈트를 파괴하고 그가 창조한 위대한 일신교적 종교의 배후에는 엘렉트라 가로 아버지 콤플렉스가 숨어있다는 주장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종류의 사실은 나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아메노피스는 창조적이며 또한 깊은
종교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의 행위는 부친에 대한 개인적인 반항 따위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제시하려고 시도했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가 도덕상의 의무로서 부친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으며 그의 파괴에 대한 열중은 아몬 신의 이름에 대해서만 치중하고 있고 도처에서 그 이름을 전면시켜왔다는 사실, 그것 또한 그의 부친 아멘호테프의 카르투슈에서 파내어진 것임을 진술했다. 게다가 다른 파라오들도 자신들이 전적으로 똑같은 신의 화신인 까닭으로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들 스스로가 기념비라든가 조상 위에 새겨져 있는 그들의 헌신적인 혹은 신학적인 조상의 이름을 대신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로운 형태로나 혹은 새로운 종교를 주창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나는 지적했다. 그 순간 프로이트는 발작을 일으켜 의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프로이트의 일반적 삶 문제와 관련된 졸도. 프로이트의 삶을 파헤친 많은 예리한 연구자들은 이 졸도 일화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했다. 프로이트와 융도 나름의 해석을 내놓았다. 내가 이 주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이 작업으로 프로이트 성격의 문제를 밝힐 수 있을 듯할 뿐만 아니라 앞의 5장에서 서술한 프로이트 이후의 총체적 인간 이해를 무엇보다 확실히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상적인 것은 위대한 인물의 삶이라는 살아있는 거울에 비출 때 가장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폴 로즈는 최근의 명석한 해석에서 이 졸도 일화들의 중심적 의미를 밝혀냈다. 랑크와 마찬가지로 로즈는 정신분석 운동 전체가 프로이트 특유의 카우사 수의 기획임을 알았다. 정신분석 운동은 영웅주의를 위한, 또한 자신의 연약함과 인간적 한계를 초월하기 위한 프로이트의 개인적 수단이었다. 다음 장들에서 보겠지만 랑크는 참된 천재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음을 밝혀냈다. 천재는 자신의 업적에서 개인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므로 그의 업적은 그를 정당화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 인간에게 정당화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불멸의 자격을 얻음으로써 죽음을 초월한다는 뜻이다. 천재는 아동의 자기애적 팽창을 되풀이한다. 그는 업적이라는 몸 안에서 삶과 죽음을, 자신이 운명을 통제한다는 환상을 살아간다. 천재의 유일무이함은 자신의 뿌리를 잘라내는 계기이기도 하다. 그는 유례가 없는 현상이다. 남에게 어떤 빛도 지지 않는다. 자연에서 스스로 튀어나온 것처럼 보인다. 가장 순수한 카우사 수의 기획을 추구한다고 말해도 좋으리라. 그는 참으로 가족이 없는 자이며 자신의 아버지다. 로즌이 지적하듯 프로이트는 자연 가족을 훌쩍 뛰어넘었기에 그가 자기 창조 환상에 빠진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프로이트는 아버지 없이 양육되었다는 환상에서 돌아오고 또 돌아왔다. 로즌이 절묘하게 말하듯 지금은 자신의 아들을 가질 수 있기 전에는 자신의 아버지가 될 수 없으며 자연적으로 태어난 아들은 소용이 없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천재와 연관된 불멸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설명은 완벽하다. 그러므로 프로이트는 자신을 불멸로 데려다줄 자기만의 새 가족 가로열고 정신분석운동 가로닫고 새 가족을 온전히 만들어내야 했다. 정신분석운동이 정신분석운동의 천재 프로이트는 자신이 죽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한 이 땅에서의 업적을 통해 영원히 기억되어 영원한 정체성을 보장받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천재의 카우사 수의 기획이다. 정상적 오이디푸스 기획은 부모와 그 부모로 구현되는 초자, 즉 전반적 문화를 내면화한다.
잠시만요. 벌써 와버렸네. 빨리 왔다. 빨리 왔어, 빨리 왔어, 남편아. 빨리 왔어. 기다려, 천천히 먹자. 우리 아빠 공부 좀 하고 먹자잉. 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천재의 카우사 수의 기획이다. 정상적 오이디푸스 기획은 부모와 그 부모로 구현되는 초자, 즉 전반적 문화를 내면화한다. 하지만 천재는 그럴 수 없다. 그의 기획은 고유하며 부모나 문화로는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천재의 카우사 수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부모를 버림으로써 부모가 나타내는 것과 심지어 실제 부모까지도 적어도 환상 속에서 버림으로써 실현된다. 부모에게는 천재의 원인이 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천재가 어디서 추가적인 죄책감의 부담을 지는지 본다. 그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버지를 버렸다. 이 행위가 그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이유는 이제 아무에게도 기댈 수 없어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그는 홀로 자유롭다. 랑크가 말했듯 죄책감은 두려움의 기능이다. 그렇다면 프로이트가 아버지 살해 개념에 유독 예민하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우리는 아버지 살해가 그에게 복합적 상징일 것이라 상상할 수 있다. 이 상징은 취약한 채로 홀로서는 무거운 죄책감을 이루며 아버지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신의 카우사수의 수단으로서의 정신분석 운동에 대한, 그리하여 자신의 불멸에 대한 공격이다. 한마디로 아버지 살해는 자신이 피조물로서 하찮음을 뜻할 것이다. 졸도 일화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그런 해석이다. 1912년경은 정신분석 운동의 미래가 뚜렷한 문제로 대두된 해였다. 프로이트는 후계자를 찾고 있었다. 아들이 될 인물. 프로이트에게 정신적 계승자로 자랑스럽게 지목받았으며 정신분석학의 성공과 지속을 보장할 인물은 융이었다. 프로이트는 융에게 말 그대로 희망과 기대를 걸었다. 프로이트의 인생 계획에서 융의 자리는 단연 돋보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융이 정신분석 운동에서 탈퇴한 것이 그 자체로 아버지 살해의 복합적 상징을 불러일으키고 프로이트의 죽음을 나타낸다는 판단이 얼마나 완벽하게 논리적인지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 졸도 사건 때 프로이트가 융이 자신을 향해 죽음 소망을 품었다고 비난했으나 융 자신은 그런 소망과 전혀 무관하다고 느낀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융은 자신이 이 해석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한다. 융에게 이것은 프로이트의 환상이었지만 엄청나게 강렬한 환상, 너무 강렬해서 그를 졸도하게 한 것이 분명한 환상이었다. 두 번째 사건에 대하여 융은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였으며 프로이트가 졸도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든 이번에도 아버지 살해의 환상이 결부된 것이 분명하다고 말한다. 사실 점심 회합 내내 경쟁의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날 회합에는 정신분석학 진영에서 불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한 전략 회의였다. 존스는 1912년 졸도를 이렇게 묘사했다. 인용입니다. 점심 식사를 끝마칠 무렵 프로이트가 두 스위스인인 융과 니클린이 스위스 학술지에 정신분석학을 설명하는 논문을 쓰면서 자기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책망하기 시작했다.
융은 프로이트의 이름이 이미 잘 알려져 있으니 굳이 쓸 필요 없으리라 생각했다고 대답했으나 프로이트는 1년 뒤에 벌어질 불화의 첫 징조를 이미 감지했다.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으며 내가 기억하기로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듯 했다. 그때 놀랍게도 그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융은 프로이트에 대한 경쟁심을 교묘히 부정하고 프로이트의 이름을 누락한 이유를 얼버무렸으나 별로 설득력이 없었다. 심지어 프로이트를 향한 죽음 소망을 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때에도 자신의 경쟁심을 뚜렷이 드러낸다. 인용입니다. 내가 왜 그가 죽기를 바라겠는가? 나는 깨달았다. 그는 내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그는 빈에 있었고 나는 취리에 있었으니까. 한편으로 융은 자신이 스승 프로이트에게 배우는 관계의 힘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혼자심으로 대등하게 서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 프로이트는 자신의 우선권에 대한 위협을 틀림없이 감지했을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그에게 자식의 배반이었을 것이다. 융은 프로이트 진영에서 멀어지며 정신분석학 스위스 지부와 맞서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면 아버지에게는 그가 나타내는 모든 것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실 프로이트가 졸도한 것은 융이 아메노피스 4세의 새로운 종교 창시에서 우선권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융의 행동은 프로이트의 전생에 걸친 사명을 위협했다. 프로이트는 자신의 상담실, 자신의 가장 내밀한 성소에 스핑크스와 피라미드 사진을 보란듯이 진열해 두었다. 이것은 그에게 결코 낭만적 이미지나 고고학적 취미가 아니었다. 이집트는 정신분석학이 해독해야 할 인류의 신비하고 어두운 과거 전체를 나타냈다. 로즈는 말 맞다나 20세기 정신분석학과 고대 이집트 사이에는 아메노피스가 아버지의 이름을 파낸 것과 융이 취리에서 똑같은 일을 한 것 사이에는 직접적 관계가 있다. 융은 프로이트의 불멸을 공격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공격은 프로이트의 눈에 그렇게 비친 것이었지 반드시 융의 눈에도 그런 것은 아니었다. 프로이트가 첫 번째 졸도 당시 이탄스본 사체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순수하고도 단순한 실존적 불안을 반영했을 것이다. 융은 죽음 개념에 매료되었다. 우리는 젊은 융 또한 미국 항해에 불안해하며 자신이 우러러보는 사람 앞에서 몸의 문제에 대해 곱씹고 있는 장면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다. 융이 생각에 빠진 것은 자신을 매혹시키는 문제를 프로이트에게 꺼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프로이트가 융과 함께 그 문제를 생각하고 어쩌면 몸과 죽음과 운명의 신비에 나름의 탁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다른 한편에서 융에게 좀처럼 호의적이지 않은 에리 프롬은 융에게 시체 애호적 성격이 있다고 진단했다. 프로이트와 결별할 당시 융이 꾼 꿈을 바탕으로 프롬은 융이 프로이트를 향해 무의식적 죽음 소망을 품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 모든 축축은 헛다리를 짚은 것이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프로이트 자신의 인식과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 첫 졸도의 핵심은 융이 사체에 대해 혼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미라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 경우에 대한 프로이트의 불안은 이집트와 아버지의 소거라는 똑같은 주제와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이 역사적 항해에 융이 초대받은 것은 자신의 연구 때문이지 반드시 프로이트와의 관계 때문은 아니었음을 유의해야 한다. 융은 말 그대로 또한 공개적으로 프로이트의 경쟁자였다. 존스와 프로이트의 해석. 프로이트의 인식 문제 내부로 더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는 그의 시도를 들여다볼 수 있다. 존스는 첫 번째 졸도 사건을 융과는 좀 다르게 이야기한다.
존스에 따르면 1909년 회합의 특징은 프로이트가 약간의 연쟁 뒤에 융에게 점심 식사 때 포도주를 마시도록 설득함으로써 융의 광적 금욕을 무산시켰다는 것이다. 프로이트가 졸도하여 쓰러진 것은 그 직후였다. 나중의 1912년 회합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융과 프로이트 사이에 다소 긴장이 있었는데 아버지 같은 훌륭한 충고를 들은 뒤 융은 깊이 뉘우치고 프로이트의 모든 비판을 받아들였으며 행실을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프로이트는 이번에도 융을 이겨서 기세등등했다. 존스는 두 회합을 특징 지은 것은 프로이트가 융에게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승리와 졸도가 무슨 관계일까? 그런 관계를 의미 있게 설명하려면 프로이트 자신의 이론이 천재적임을 언급해야만 한다. 4장에서 보았듯 성공에 의한 파멸 개념을 발견한 것은 프로이트였다. 참으로 뛰어난 일을 성취하면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짐으로 느껴질 때가 많은데 그 이유는 아버지와의 경쟁에서 이겨 그를 능가했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프로이트 자신이 나중에 기절 발작을 분석했을 때 탐구적이고 가차없는 정직함으로 자신의 발견을 기댈 수 있었던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는 자신이 어릴 적에 아기이던 동생 율리우스가 죽기를 종종 바랐으며 자신이 태어난 지 1년 7개월이 되었을 때 율리우스가 죽자 지독한 죄책감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존스는 이렇게 논평한다. 인용입니다. 따라서 프로이트는 그 자신이 성공에 의해 파멸하는 사람으로 묘사한 유형의 온건한 사례였던 듯하다. 이때의 성공은 적수 가로 열고 융 가로 닫고 적수를 물리친 것이며 그 최초의 사례는 동생 율리우스에 대한 죽음 소망의 성공이었다. 1904년 아크로폴리스에서 프로이트가 겪은 신기한 혼미 발작을 이와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다. 그는 81세에 이 사건을 분석하여 이것이 아버지를 능가하려는 금지된 소망의 충족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판단했다. 사실 프로이트 자신은 이 경험과 우리가 논의하는 유형의 반응 사이에 비슷한 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여기까지가 인용입니다. 말하자면 아버지를 비롯한 라이벌에 대한 모든 승리는 승리의 죄책감을 되살리고 그 죄책감을 감당하지 못하는 반응을 촉발한다. 불안의 영향과 졸도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프로이트의 우주론에서 승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것은 고전적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역학에서 설명할 수 있다. 승리의 전리품은 물론 소년이 탐내는 어머니이며 아버지에게 이긴다는 것은 그를 없앤다는 뜻이다. 아동이 지면 무시무시한 복수를 당할 것이며 만약 이기면 자연스럽게 무거운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이제 승리에 대한 두려움의 몇 가지 사례를 고전적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설명할 수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프로이트 자신은 훗날 이 문제의 엄격한 성적 역학을 가로 열고 적어도 자신의 사례에서는 가로 닫고 져버렸다. 말년에 그는 자신이 아버지를 능가하기를 꺼린 바탕은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었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이것이 존스가 말하는 아크로폴리스 발작의 의미다. 몇몇 저술가가 주장하듯 오늘날 우리는 효심이라는 단어가 아버지를 향한 프로이트의 다른 감정들을 에둘러 일컫는지도 모른다고 짐작한다. 그가 실제로는 아버지의 나약함이 자신의 강함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에 심란해했으며 그 이유 때문에 자신의 성공에 대해 생각할 때 발가벗겨진 느낌과 불안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승리가 왜 버거운지를 이미 더 넓고 더 실존적인 근거에서 설명하고 있다. 어떻게 19개월 된 프로이트가 자신의 경험을 그토록 예리하게 분석하여 자신의 질투와 못된 소망이 동생 율리우스를 죽게 했다고 자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이미 두 세대의 연구자들이 고개를 갸웃했다. 심지어 프로이트 자신도 이론적 연구에서는 이만한 수준의 자각을 무시했다. 그는 그렇게 어린 아동이 새내기를 질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 모든 일을 기록한 존스에게는 요령 부득임이 분명하다. 존스는 죽음 소망의 주제에 대한 논쟁적 토론 때마다 졸도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졸도에 대한 프로이트 자신의 성공에 의한 파멸 분석을 확증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완벽하게 참이지만 승리의 심에 결부되어 프로이트가 보여주고 싶던 정확한 방식에서의 참은 아니다. 프로이트는 종종 저지르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복합적 상징과 훨씬 큰 문제의 지엽적인 문제에 치중하는 것 말이다. 물론 내가 뜻하는 것은 경험의 압도하는 느낌, 본거지에서 멀리 떨어지는 느낌, 최상의 것을 뒷받침하는 힘을 가지지 못했다는 느낌이다. 이 느낌은 두 졸도 사건과 융의 특별한 존재감을 특징짓는다. 융 혼자만에 대한 반응의 부담을 넘어서서 프로이트에게 지워진 부담을 확대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결국 프로이트는 인간 사유의 위대한 우상 파괴 운동 중 하나를 자신의 어깨로 떠받쳤다. 그는 모든 경쟁, 모든 적대, 모든 모욕, 인류가 성스럽게 떠받든 모든 영적, 그리고 오컬트, 가로닫고 영적 의미, 그런 숭고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널리 통용되는 진실을 주장하고 시대를 통틀어 그토록 많은 지지와 찬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 맞섰다. 그의 몸은 가장 깊은 층위에서 그런 무게에 불가능할 정도로 짓눌려 기분 좋은 망각 속에 가라앉을 자격이 충분하다. 어떤 사람이 초인적 능력에 기대지 않고서 이 모든 우위성을 손쉽게 떠받칠 수 있다고 감히 상상할 수 있겠는가? 피라미드 이탄스본의 사체, 자신의 새 종교 같은 이 모든 비개인적이고 역사적일 뿐 아니라 개인적이고 구체적이고 신체적인 초월을 향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그것은 마치 그의 온몸이 이렇게 선언하려고 한 것 같았다. 감당할 수 없어. 그걸 이겨낼 힘이 없어. 독창적 사상가로서 독립적으로 서서 심지어 프로이트와 논쟁하고 그에게 반대한 강하고 거대한 인물인 융이 이 모든 것에 입주한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융의 구체적 존재는 일반적인 권력 문제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 이 점에서는 융에게 최종적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조차 프로이트는 정신분석 운동의 온 무게를 자신의 어깨에 고스란히 짊어져야 했다. 우리는 성공에 의한 파멸이라는 통찰이 얼마나 적절한지 알 수 있다. 단 프로이트가 염두에 둔 특정한 역학에 따라서는 아니지만 가우사 수위의 정서적 양가성. 지금까지 모든 논의의 핵심은 프로이트가 카를 아브라함에게 털어놓은 고백에 담겨 있다. 프로이트는 무력함이야말로 자신이 언제나 증오한 두 가지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른 하나는 가난이었는데 그것은 가난이 무력함을 뜻하기 때문이었다. 프로이트는 무력함을 증오했으며 무력함에 맞서 싸웠다. 경험에 직면했을 때의 절대적 무력감은 그가 이겨내기에는 너무 심해 겨웠다. 그는 의존성을 통제하려고 애썼으나 무력감이 그 이면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프로이트 같은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꾸준히 자기 형성을 하려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해야 한다.
프로이트가 두 번째 졸도 이후 정신을 차리고 죽는다는 건 얼마나 감미로운 것인가 라고 말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이와 일맥상통하는 융의 기록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인용입니다. 내가 그를 옆방으로 옮기는 도중 그의 의식이 반쯤 돌아왔다. 그때 그가 나를 바라보던 시선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허약해진 탓도 있겠으나 마치 내가 그의 부친인 양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다. 여기까지가 인용입니다. 자기를 지배하고 자기를 형성하는 삶의 엄청난 무게를 놓아버리고 자신의 중심을 움켜쥔 힘을 느슨하게 하고 나보다 높은 힘과 권위에 수동적으로 굴복하는 것은 얼마나 감미로운가. 그런 굴복에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는가. 안락, 신뢰, 가슴과 어깨의 편안함, 심장의 가벼움, 무언가 더 크고 덜 유류한 것이 나를 떠받치는 느낌은 또 어떤가. 인간은 나름의 고유한 문제가 있기에 죽음이라는 깊은 잠을 종종 기꺼이, 심지어 그것이 이침을 의미함을 알면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프로이트도 양가성에 사로잡혔다. 자신을 녹여 아버지나 아버지의 대체물과 심지어 하늘에 계신 성부와 하나가 되는 것은 카우사 수의 기획, 즉 자신의 아버지가 되려는 시도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 기획을 포기하면 우리는 쪼그라들고 우리의 운명은 더는 우리 것이 아니게 된다. 우리는 영잔자의 세상에서 나아가는 영원한 아동이다. 이 세상에 자신의 것을 가져오려 한다면 뚜렷이 새롭고 세계사적이고 혁명적인 것을 들여오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세상이겠는가? 프로이트가 굴복에 맞서 싸워야 했던 것은 이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이 통째로 지워질 위험을 감수했다. 그는 스스로 거미줄을 지었다. 어떻게 나무의 거미줄에 매달릴 수 있었겠는가? 랑크는 천재의 짐을 진 한갓 필멸자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자신의 담대하고 압도적인 창조를 위한 뒷받침을 어디서 얻어야 한단 말인가? 랑크의 견해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프로이트가 힘을 자신에게 되바치는 거울로서 자신의 일과 조직 가로 열고 정신분석 운동 가로 닫고를 이용하여 가우사 수의 기획을 추구하고자 했음은 여기서도 명백하다. 앞에서 우리는 가우사 수의 기획이라는 거짓말에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고 말했다. 이제 우리는 이 대가가 무력한 의존성을 인정하려는 유혹과 그 인정에 맞서 싸우려는 유혹을 둘 다 지녀야 하는 정서적 대가임을 안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간다. 여기서 주표시가 있습니다. 에리 프롬도 프로이트의 성격을 다룬 중요한 논의에서 무력함과 의존성을 프로이트의 이면으로 명토박아 존스의 견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프롬은 이 측면이 프로이트의 어릴 적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양가적 반사작용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듯하다. 나는 이것이 프로이트 특유의 영웅적 야심과 부담에 대응하는 보편적 현상에 가깝다고 본다. 15년간 이어진 프로이트와 풀리스의 관계도 이 견해를 뒷받침한다. 브롬은 이 관계가 이전의 어떤 정기 작가가 평가한 것보다 더 강력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그는 풀리스와의 관계에서 매우 심오하고 모호한 감정을 느꼈다는 프로이트 자신의 고백을 인용한다. 그렇다면 프로이트가 융과의 관계에서 겪은 것과 비슷한 증상을 몇 해 전 가로 열고 1912년 회합 때와 같은 호텔의 바로 그 방에서 가로 닫고 풀리스와의 관계에서도 겪은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때는 증상이 그만큼 심하지는 않았으며 증상의 대상도 막강한 반대자가 아니라 연약한 풀리스였다. 프로이트는 이 사건을 분석하고서 이렇게 말했다.
그 문제의 뿌리에는 다스리기 힘든 동성애적 감정이 있다. 존스는 프로이트가 자신의 성격에 여성적 측면이 있음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말한다. 프로이트의 자기 분석이 남달리 솔직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의심을 품어야 한다. 누구든 동성애 충동을 느낄 수 있으며 프로이트도 예외일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프로이트가 평생에 걸쳐 특정한 성적 동기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었음을 알기에 그의 다스리기 힘든 충동은 의존 욕구의 양가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다. 존스 자신은 프로이트의 성격을 평가할 때 동성애 문제를 솔직히 가감없이 서술했는데 내가 보기엔 적절한 듯하다. 존스는 이것이 프로이트가 지닌 의존성, 즉 어떤 면에서 이를테면 브로이어와 특히 플리스 그리고 융 같은 사람들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에서 그를 엉뚱한 곳으로 이끈 의존성의 한 이면이었다고 말한다. 존스는 프로이트의 이 이면이 자신감의 손상에서 비롯했다고까지 말한다. 프로이트가 자기 성격의 이런 측면을 혐오했으며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의 일부가 그 연약함 때문에 드러남으로써 스스로에게 부여된 자기 의존성을 환영했음은 분명하다. 그는 1910년 10월 6일에 피렌체에서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플리스에게 경험한 수동성을 이겨냈으며 더는 자신의 인격을 완전히 드러낼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인용입니다. 플리스와의 일이 있고 난 뒤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네. 동성애적 부착의 일부가 후퇴하여 내 에고를 확장하는 데 쓰였지. 이 사람들은 그냥 막 정신분석만 하면서 놀았군요. 참 피곤하게 사는 스타일의 사람들이에요. 관건은 에고다. 에고만이 자기 지배, 즉 행위와 선택의 일정한 자유를 얻고 자신의 운명을 최대한 빚을 능력을 부여한다. 오늘날 우리는 동성애를 부적응, 모호한 정체성, 수동성, 무력함, 즉 삶을 향해 확고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 문제로 본다. 이 의미에서 존스가 프로이트의 자신감 손상을 언급한 것은 적절한 것이다. 프로이트는 막강한 반대자 융에 대해서도 연약한 플리스에 대해서도 자신감 손상을 드러냈다. 두 경우 다 부담의 증가로 인해 위협받는 것은 자신의 힘이다. 다른 한편으로 동성애에 대한 우리의 현대적 이해는 이 문제를 훨씬 깊은 차원, 즉 프로이트와 일반 천재와 관련하여 이미 언급한 불멸과 영웅주의의 차원으로 이끈다. 랑크는 이 주제를 탁월하게 서술했다. 그의 연구는 10장에서 논의할 테지만 프로이트와의 구체적 관계에 대한 것은 여기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말했듯 참된 재능과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는 독특한 재생산 수단에서 가족을 배제하려 한다. 그러므로 천재가 카우사 수익 기획을 철저히 따르려 한다면 그는 여성을 배제하고 자기 몸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배제하려는 커다란 유혹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의 논리는 이런 식이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인류의 이익을 위한 육체적 재생산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다. 나의 개별성은 총체적이고 완전하기에 나는 나의 몸을 나의 카우사 수익 기획에 포함한다. 그리하여 천재는 유능한 젊은이들과 교류를 통해 자신을 영적으로 재생산하고 그들을 자신의 모습대로 창조하고 자신의 천재적 정신을 그들에게 전수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 자신의 몸과 정신을 정확히 복제하려 하는 셈이다. 어쨌거나 정신적 재능의 자유로운 비상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신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여성은 이미 남성의 신체성에서 그에게 위협이 된다. 여성과의 성교를 배제하는 것은 사소한 조치다.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싸맨 자신의 중심이 흩어져 모호한 의미로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대다수 사람은 불륜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의미를 단단하게 붙드는 데 만족하지만 그는 이른바 이성애적 불륜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의미를 더더욱 자기애적으로 간직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프로이트가 자신의 성격에 여성적 측면이 있다고 말한 것은 에고의 약함이 아니라 강함에서 자신의 불멸을 달성하려는 단호한 결단에서 비롯했을 수도 있다. 프로이트와 아내의 성관계가 41세쯤에 끝났고 우리가 아는 한 프로이트가 엄격한 일부 일처제를 지켰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런 행동은 그의 카우사 수의 기획과 일맥상통한다. 이것은 여성의 몸과 자신의 종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의존을 부정하는 자기애적 자기 확장이며 자신의 개별성이 가진 힘과 의미를 통제하고 소유하는 행위다. 로즌 말 맞다나 프로이트는 자신의 영웅을 이렇게 바라보았다. 인용입니다. 마치 고차원적인 열망이 인류의 평범한 동물적 욕구 위로 그를 끌어올린 듯 성욕과 성행위가 남달리 줄어든 사람. 여기까지가 인용입니다. 프로이트가 정신분석운동가 자신의 불멸에 온 열정을 쏟은 것은 분명하다. 이 두 가지는 그의 고차원적 열망으로 동물적 욕구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정신적 동성애를 여기에 포함해도 무방할 것이다. 카우사 수의의 관념적 양가성.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것은 정서적 양가성이지만 이 문제에는 관념적 측면도 있다. 졸도 경험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맞닥뜨리고 인정하는 것과 그 졸도를 정당화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프로이트는 의존성과 무력함을 인정할 수 있었지만 어떻게 자신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그는 자신의 카우사 수의 기획이나 정신분석운동, 그 기획 밖에 있는 무엇인가로부터 의미를 정당화해야 했다. 여기에 관념적 차원에서의 카우사 수의의 양가성이 있다. 인간이 만들지 않은 의미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의미야말로 우리가 확실히 아는 유일한 의미다. 자연은 인간적 의미에 무관심하며 심지어 악랄하게 적대적인 것처럼 보인다. 이에 맞서 우리는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자신의 의미를 세계에 가져오려 애쓴다. 하지만 인간적 의미는 연약하고 덧없으며 역사적 사건과 자연재해에 끊임없이 손상된다. 히틀러 한 명이 수세기에 걸친 과학적 종교적 의미를 지을 수 있으며 지진 한 번으로 개인적 삶의 의미가 100만 번 무효화될 수 있다. 이에 맞서 인류는 인간적 의미를 그 너머로부터 담보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정당화를 위해 더 숭고한 무언가, 어떤 초월적 차원에서의 삶의 의미를 관념적으로 뒷받침하는 무언가에 기대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믿음은 인간의 기본적 공포를 흡수해야 하기에 마냥 추상적일 수는 없으며 정서에 자신이 스스로의 힘과 삶보다 더 강하고 크고 중요한 무언가 안에서 안전히 보호받는다는 내적 감정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식이다. 나의 삶은 이울고 나는 망각으로 사라지지만 신 또는 그것은 여전하시며 나의 산 재물을 통해 더 영광스럽게 되신다. 적어도 이 감정은 개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차원에서의 믿음이다. 삶이 확고한 영웅적 의미를 얻으려면 어디까지 도달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프로이트가 골머리를 썩인 것은 분명하다. 정신분석학 이론에 따르면 아동은 삶의 공포와 고독을 맞닥뜨렸을 때 처음에는 자신의 전능함을 선포함으로써
다음에는 문화적 도덕을 불멸의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대응한다. 하지만 우리가 성장하면 이 확신에 찬 대리불멸은 위험 앞에서 유기체가 평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주된 방어 수단이 된다. 사람들을 전쟁에 내보내는 것이 그토록 쉬운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각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옆 사람이 죽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개개인은 자신이 피를 흘리는 것에 충격을 받을 때까지 환상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한다. 당신이 죽음의 불안을 받아들이는 소수의 사람 중 하나라면 프로이트가 경험한 바로 그 불멸의 환상에 마땅히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질브루크는 이 문제가 프로이트를 평생 괴롭혔다고 단언한다. 프로이트는 명성을 갈망하고 기대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불멸을 창조할 수 있기를 바랐다. 불멸은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을 뜻한다. 이 정의는 불멸에 대한 계몽주의적 견해다. 그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삶과 개선에 이바지한 공로로 그들의 존경을 받으며 사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전적으로 세속적인 불멸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프로이트는 골머리 꽤나 썩였을 것이다. 불멸에 대한 그의 견해는 심각한 양가성, 심지어 다가성으로 꽉 차 있었다. 생애 초기 프로이트는 애인에게 자신이 받은 편지를 모조리 없애버렸다고 말하고는 미래의 전기작가는 자신이 세상을 뜬 뒤에 자료를 찾느라 애먹을 거라고 아이러니하게 또한 의기양양하게 덧붙였다. 만년에 플리스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제자가 아니라 자신이 편지를 손에 넣는다면 이른바 후손이 편지를 입수하지 못하도록 파기할 것이라고 했다. 질브루크는 프로이트가 불멸을 향한 욕망과 불멸에 대한 경멸 사이를 오락가락한 것은 생각이 극단으로 치닫는 불운한 습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듯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현실에 대한 마술적 유희에 가까운 듯하다. 우리는 이 차원의 삶이 중요하지 않고 어떤 진짜 의미도 없을까봐 우려스러워 자신이 가장 바라는 바로 그것을 경멸함으로써 책상 아래에서 손십자가를 그린 채 불안을 다스린다. 한편으로 우리는 정신분석학을 사적 종교로 불멸에 이른 자신의 왕도로 삼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땅에 사는 인간의 생애 전체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 고유하고 고립되어 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자신의 불멸 창조 기획을 버릴 수 없다. 종교가 약속하는 불멸은 아이와 저작거리의 어수룩한 사람들에게나 통하는 순전한 환상이기 때문이다. 프로이트는 자신이 처한 이 지독한 속박을 오스카 피스터 목사에게 고백했다. 인용입니다. 수백만 년 전 트라이아스기에 거대한 무슨 오동과 무슨 테리아가 공룡족의 발전을 매우 뿌듯해하며 자신들에게 펼쳐질 누구도 모를 장엄한 미래를 내다보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련한 악어 빼고는 모두 멸종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인간에게 마음이 있기에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믿음 자격이 있다고 반박하실 겁니다. 마음에는 틀림없이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만 마음에 대하여 마음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을 엄청나게 높이 평가합니다만 자연도 그럴까요? 마음은 자연의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자연의 나머지는 마음 없이도 얼마든지 잘 돌아갈 수 있는 듯합니다. 자연이 정말로 스스로가 마음으로부터 큰 영향을 하나라도 받게 할까요? 이것에 관하여 저보다 더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질투가 날 겁니다. 여기까지가 인용입니다. 자신의 일이 의미할 수 있는 것이 소화와 소음, 바람이 부딪히는 소리, 공룡의 이제는 영영자자든 울음소리뿐일 때는
꿋꿋이 일하기 힘들다. 그러나 어쩌면 자연의 냉담한 무관심에 저항하려고 더 열심히 일할 수도 있다. 심지어 이런 식으로 말과 생각을 자신의 조건에 대한 정직성의 확고한 기념물로 건축함으로써 자연으로 하여금 신비한 마음의 산물에 경의를 표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인간이 종교의 환각적 위안에 저항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을 강인하고 참되게 한다. 인간적 환각은 인간이 이침보다 나은 것을 가질 자격이 없음을 입증한다. 따라서 프로이트는 자신이 정신분석학을 종교의 경쟁자로 만들었다고 생각했음에 틀림없다. 정신분석학은 도덕적 세계의 참된 사실들을 확립하고 개혁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개혁할 터였다. 이로써 우리는 융과 랑크, 질브루크, 리프와 같은 수많은 권위자들이 언급했듯 정신분석학 자체가 프로이트에게 종교였던 이유를 알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다른 식으로, 즉 프로이트가 카우사 수위의 거짓말을 참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배가함으로써 자연을 거역하기 시작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다. 질브루크는 프로이트와 종교를 예리하게 평가한 글을 이렇게 끝맺는다. 인용입니다. 인간은 이른바 자연의 정복을 시작한 뒤로 자신을 우주의 정복자로 상상하려고 했었다. 자신에게 정복자의 힘이 있음을 확신하기 위해 그는 전리품, 가로 열고 자연, 우주, 가로 닫고 전리품을 손에 넣었다. 그는 전리품을 만든 존재가 멸망했음을 느껴야 했다. 그러지 않으면 우주에 대한 그 자신의 환상 속 통치권이 위험에 처할 터였다. 프로이트가 종교적 믿음의 참된 의미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은 데에는 이러한 성향이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인간 심리학 분야에서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가로 열고 프로이트 같은 위대한 인물이더라도, 가로 닫고 자신 앞에 늘 불행하고 무력하고 불안하고 신랄한 사람을 상상하고 두려움 속에서 물을 들여다보고 이른바 후손에게서 혐오스러울 것을 예상하여 고개를 돌린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질브루크는 프로이트가 엄격하고 거의 유아론적인 지적 태도를 가지게 된 것은 남들에게 지적으로 의존하거나 개인적 신에게 정신적으로 의존한다는 의심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말한다. 카우사 수의 거짓말이 특히 솔깃한 것은 인간이 인정하려 들지도 인정할 수도 없는 것 때문이다. 자연을 거역하기 위해 추구하는 바로 그 진실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 융은 질브루크와 같은 맥락에서 프로이트의 성격적 삶 문제를 가장 간결하고 적절하게 요약했다. 인용입니다. 프로이트는 왜 그가 항상 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강요되고 있는지, 왜 이 생각이 그를 그토록 사로잡고 있는지 결코 자문해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해석의 단조로움이 그 자신이나 혹은 아마도 신화적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의 또 한 면으로부터의 도피를 나타내고 있으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그러한 일면을 인정할 것을 거절하는 한 그는 자신과 결코 화해할 수 없었다. 프로이트의 이와 같은 일면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행할 수가 없었다. 아마도 그 자신의 어떤 내적 체험이 그의 눈을 뜨게 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리고 그런 까닭으로 나는 그를 비극적 인물로 본다. 왜냐하면 그는 위대한 인물이었으며 그 이상으로 악마에게 사로잡혔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인용입니다. 자신이 다이몬에 단단히 사로잡힌 비극적 인물이라는 것은 대체 무슨 뜻일까? 그것은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서 카우사 수의 기획을 확고하게 긍정함으로써 그 재능의 표현을 철저히 추구한다는 뜻이다. 이 기획만이 그 재능에 탄생과 형체를 부여한다. 자신의 재능을 표현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그를 집어삼킨다. 그의 성격에서 발휘되는 열정은 그의 신조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룬다. 프로이트가 에로스의 힘이 너무나 강하게 좌우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에서는 에로스의 힘을 종교적인 누멘과 같은 교리에까지 높이기를 바랐다는 융의 결론은 이것을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다. 에로스는 아동을 시계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해서 이끌려가도록 밀어붙이는 아동 유기체의 자연적 에너지다. 한편 그는 성격의 거짓말을 지어내는데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이끌림이 계속되도록 하지만 자기 통제의 환각 아래에 있도록 허용한다. 결론. 이제 프로이트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그의 거대한 두 가지 저항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실은 하나로 합쳐짐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그는 본능 이론에서 더 폭넓은 죽음공포 개념으로 명쾌하게 넘어가기를 거부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외부 자연에 굴복하는 태도를 취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신비주의적이고 의존적인 측면을 그대로 드러낼 수 없었다. 두 가지 저항은 카우사 수의 계획의 폐기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연관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프로이트는 인간의 피조물성에 대해 더 문제적인 견해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그런 견해는 믿음이 싹틀 수 있는 땅이다. 적어도 환각이 아니라 경험된 현실로서의 믿음을 직면해야 한다. 프로이트는 결코 스스로가 이 땅에 발을 디디도록 하지 않았다. 프로이트에게서는 에로스는 더 폭넓은 경험적 지평이 축소된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과학적 피조물성에서 종교적 피조물성으로 넘어가려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성을 대체하고 내적 수동성이 피조물의 욕동인 강박적 에로스를 대체해야 한다. 프로이트가 해낼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굴복, 즉 내적인 정서적 굴복과 관념적 굴복이었다. 그것은 융이 정확히 판단했듯 자신의 다이몬, 자신의 천재로서의 모든 고유한 열정, 인류를 위해 빚어낸 바로 그 재능을 버린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6장 끝입니다. 아이고 좀 관념적인 얘기가 많아서 좀 프로이트를 달리 보게 된 어떤 그런 내용으로 일관되었어요. 재밌었고요. 이제 2부로 넘어갑니다. 2부. 영웅주의의 실패.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